55살 일본 여성이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딸은 그녀에게 과거를 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죽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딸의 권유로 반강제로 떠난 서울 여행에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북촌 한옥마을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녀 앞에 나타난 한국 남자. 놀랍게도 그는 그녀처럼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작 딸은 이 관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한국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어머니의 행복과 딸의 완강한 반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짜 사랑 이야기. 과연 에미코는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일 간의 국경을 넘어선 감동적인 중년 로맨스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쿄의 하늘에 벚꽃이 흩날리던 4월 첫째 주 토요일, 에미코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딸 유나가 캐리어를 끌며 들어섰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자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는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저 사진 앞에 계시냐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제 좀 놓아드리라고 말이에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에미코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딸은 모른다고.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안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짐을 챙기며 쏘아붙였어요. 그럼 평생 혼자 살 거냐고. 자기까지 죄책감 들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자친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딸은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미코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딸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어머니에게는 과거에 머물기를 강요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6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침묵이 식탁을 지배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달에 서울로 가자고. 잠깐 여행이라도 하자고 말했어요. 혼자서 아버지만 그리워하지 말고 좀 돌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에미코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상처가 쓰렸어요. 딸의 말은 결국 아버지를 잊으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대답했어요. 좋다고. 여행이라도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유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할 것 같다고. 남자친구가 프러포즈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딸이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도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은 없냐고. 시어머니께서 중매를 서겠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에미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가 반박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55이시라고. 앞으로 30년을 더 사실 건데 혼자서 어떻게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의 벚꽃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나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사시면 자기가 결혼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제발 자기 인생도 좀 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에미코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향을 피우며 속삭였어요. 당신이 너무 그립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요.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자기만 과거에 갇혀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다음 달 15일에 함께 떠나자고 했어요.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유나가 집을 나선 뒤 에미코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6개월 전 도착한 연금 통지서가 놓여 있었어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3주기 제사를 크게 지내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피곤했습니다. 창밖에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도 저렇게 흩날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살아가라고 행복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봄바람보다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에미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냉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요. 서울 여행을 이틀 앞둔 5월 13일 수요일, 에미코는 가방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챙기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였던 마지막 여행지가 교토였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어요. 유나가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침실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어요. 그렇게 짐을 싸면 안 된다고, 검은색 옷만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미코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어요. 자기는 원래 어두운 색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자기 방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손에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하늘색 카디건이 들려 있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걸 가져가시라고, 봄 여행인데 좀 밝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거절하려다가 딸의 눈빛을 보고 받아들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첫째 날은 함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비행 스케줄이 있어서 어머니 혼자 다니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데 괜찮겠냐고, 길을 잃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습니다. 에미코는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은 번역 앱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녀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관광 가이드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유나가 설명했어요. 이걸 다운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일본어 지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치했어요. 그날 밤 에미코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고 무섭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유나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선물이라고 새 운동화를 샀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놀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오랜만이었거든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서울은 언덕이 많아서 편한 신발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명동이나 북촌은 엄청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에미코는 고맙다고 말하며 신발을 신어보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그때 유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약혼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딸이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에미코는 혼자 남아 생각했어요. 딸은 이제 정말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10분 뒤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약혼자가 여름 휴가 때 함께 오키나와에 가자고 한다고,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가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는 왜 항상 혼자 계시려고 하냐고, 우리랑 함께 있으면 안 되냐고 따졌습니다. 에미코는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다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낄 자리가 없다고 느낀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유나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계속 외로운 거라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진작 했겠지 싶었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제3주기 제사를 다음 주에 지낸다고 꼭 참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죄송하다고 답했어요. 이미 여행 일정이 잡혀 있다고 돌아와서 따로 절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제사도 안 지키고 여행을 가냐는 소리였어요. 에미코는 참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유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에미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두 사람은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에미코는 긴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설레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답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고 하지만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라고 분명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에미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편도 분명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에미코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에미코는 창밖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도쿄보다 더 역동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저기가 한강이라고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명동의 호텔에 체크인한 시간은 오전 11시였다. 유나가 말했어요. 오늘은 함께 점심 먹고 경복궁 구경하자고 내일부터는 비행 스케줄 때문에 어머니 혼자 다니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미코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낯설었어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에미코는 불안했어요. 내일부터 정말 혼자 이 거리를 걸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뜨겁고 진한 국물이 입안에 퍼졌어요. 에미코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유나가 물었어요. 맛있냐고 한국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주 맛있다고 일본 음식과는 다른 깊은 맛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궁궐 앞에서 에미코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유나가 설명했습니다. 이 궁궐은 600년도 넘었다고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이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궁궐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6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유나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내일 아침 5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고 했습니다. 에미코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딸에게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6시 에미코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유나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북촌 한옥마을 꼭 가보시라고 지하철 3호선 타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딸이 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번역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챙기고 호텔을 나섰어요. 지하철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글 표지판들이 어지러웠어요. 에미코는 번역 앱을 켜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0분이 걸려서 겨우 안국역에 도착했어요. 북촌 한옥마을로 가는 길은 오르막이었습니다. 에미코는 숨이 찼어요. 하지만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서 쉬엄쉬엄 올라갔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에미코는 당황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지도를 켜봤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분쯤 헤맸을까? 에미코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땀이 났습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어였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는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흰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에미코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호텔로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남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안내해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미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어떻게 하시냐고 일본 분이냐고 물었어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20년 동안 관광 가이드 일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작년에 은퇴했지만 아직도 이 동네를 자주 산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설명했어요. 이 집은 300년 된 한옥이라고 저기 보이는 담장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쌓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큰 길이 나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기서 택시를 타면 호텔까지 10분이면 간다고 혼자 가실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준호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한글과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또 길을 잃으시면 연락하시라고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에미코는 지쳤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저녁 7시 유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냐고 재미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말했어요. 북촌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 그런데 친절한 한국분이 도와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딸이 따지듯 물었어요. 낯선 남자를 따라갔냐고 무슨 일이 생길 뻔했다고 걱정했습니다. 에미코는 당황했어요. 그냥 길을 안내받은 것뿐이라고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낯선 남자를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에미코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딸은 왜 항상 최악만 생각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에미코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을 읽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에미코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어쩌면 그게 설레는 일일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에미코는 다시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어제 유나와 함께 왔을 때는 서둘러 둘러봤기에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천천히 보고 싶었어요. 궁궐 입구에서 입장권을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정전 앞 광장에 섰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에미코를 알아보았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인연인 것 같다고 했어요. 에미코도 놀랐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데 이틀 연속 마주치다니 신기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기도 자주 오시냐고 산책 코스냐고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온다고 이곳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함께 구경하시겠냐고 자기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유나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궁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이 궁궐은 조선 첫 번째 왕인 태조가 지었다고 6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감탄했어요. 일본의 교토 궁과는 또 다른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경회로 앞에 섰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연못은 왕들이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라고 밤에 보면 더 아름답다고 설명했어요. 에미코가 물었습니다. 밤에도 여기 올 수 있냐고 야간 개장을 하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봄과 가을에만 한다고 답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함께 식사하시겠냐고 근처에 맛있는 한정식집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또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 밥 먹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식당은 궁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주문한 한정식이 나왔어요. 작은 접시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에미코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한국 스타일이냐고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된다고 한국 사람들도 다 먹지는 못한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암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에미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에미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자기도 남편을 3년 전에 잃었다고 교통사고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아직도 남편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라고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죽은 사람을 잊을 필요는 없다고 다만 함께 웃을 새로운 이유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에미코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새로운 이유라는 말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삼청동 거리를 걸었다. 준호가 카페를 추천했어요. 2층에 앉으면 북촌이 내려다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따라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울에 며칠 더 계시냐고 다른 곳도 구경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사흘 더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제안했어요. 내일 남산타워에 가시면 어떻겠냐고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혼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냐고 혼자는 길을 또 잃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어요. 오후 5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에미코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가 정말 즐거웠다고 오랜만에 웃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 6시 에미코는 유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오늘 경복궁에 다녀왔다고 서울은 생각보다 따뜻한 도시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딸이 걱정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이 지나도 유나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에미코는 실망했어요. 딸은 바쁘다는 걸 알지만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8시 에미코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즐거운 하루였다고 썼습니다. 3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준호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자기도 즐거웠다고 내일 오전 11시에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적혀 있었어요. 에미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느낌이 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밤 10시 드디어 유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바빠서 이제야 본다고 조심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은 항상 이렇게 무뚝뚝했습니다.
에미코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괜찮은 거죠 하고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오전 11시 준호는 약속대로 호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어제 고민 끝에 고른 하늘색 카디건을 입고 나왔어요. 준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옷이 잘 어울린다고 오늘은 날씨도 완벽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남산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가 점점 작아지며 내려다 보였어요. 에미코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이라고 밤에는 다리마다 불빛이 켜져서 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모습이 숨막힐 정도였어요. 에미코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점심은 타워 안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준호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에미코는 처음 먹어보는 맛에 놀랐어요. 달콤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거냐고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야 한다고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답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연락을 계속하고 싶다고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에미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남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왔던 곳이라고 털어놓았어요. 에미코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에미코가 말했습니다. 혼자 힘드셨을 거라고 자기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계속 걸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에미코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준호가 배웅해 주었어요. 그는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겨우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아침 에미코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다고 고마웠다고 썼어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준호는 다행이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라고 적었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눴습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에미코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결혼 날짜가 확정되었어요. 내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에미코는 준호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축하한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도쿄에 갈 일이 있다고 잠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다고 답했어요. 7월 첫째 주 토요일 준호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에미코는 나리타 공항으로 마중을 갔어요. 2개월 만에 보는 준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부야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에미코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준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오후 5시 에미코는 준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는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딸이 비행 중이라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에미코는 놀랐습니다.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유나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누구냐고 왜 집에 데려오냐고 따졌습니다. 에미코는 당황했어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일본어로 자기 소개를 했어요.
서울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렸던 박준호라고 오늘 도쿄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쏘아붙였어요. 서울에서 만난 그 남자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라고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어요. 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18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보다 더 아프게 울렸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게 좋겠다고 딸분과 이야기하시라고 했어요. 에미코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에미코는 유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걸 용서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밤 10시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에미코는 입을 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유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에미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하다고 딸을 설득하겠다고 썼습니다. 준호의 답장은 따뜻했어요. 천천히 하시라고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에미코는 유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노크하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었어요. 유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어요. 에미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오해냐고 답았다고 쏘아붙였어요. 에미코가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와준 사람이라고 그 뒤로 친구처럼 지냈다고 말했어요. 유나가 비웃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숨긴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에미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딸에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숨겼던 게 맞았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너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이 소리쳤어요. 반대할 만하지 않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에미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이 짧다고 생각하냐고 자기에게는 365일이 1000번도 넘게 지나간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에미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도 아내를 잃었다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엄마 마음을 이해 못한다는 거냐고 딸은 소용없다는 거냐고 따졌어요. 에미코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듣지 않았어요. 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고 싶은 건 이해한다고 하지만 왜 하필 한국 남자냐고 물었어요. 일본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외국 사람을 만나냐고 따졌습니다. 에미코는 놀랐어요. 국적이 문제였구나 싶었습니다. 에미코가 반박했습니다.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냐고 준호는 진심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는 너무 순진하다고 외국 남자들은 다 그렇게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에미코는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자기를 너무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55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어요. 유나는 비웃었습니다. 딸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혼식에 그 사람은 초대하지 말라고 약혼자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따졌어요.
에미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준호를 초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이틀 동안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에미코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호의 답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라고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해받을 때 더 따뜻해진다고 썼습니다. 그 말을 읽으며 에미코는 울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딸보다 더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펐어요. 사흘째 되던 밤 에미코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적었어요. 자기는 딸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라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라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고 또 찢었어요.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결국 하나도 보내지 못했어요. 나흘째 아침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제사를 안 지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아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꾸짖었어요. 에미코는 참으며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에미코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어요. 딸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댁은 자기를 옭아매고 준호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후 2시 에미코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을 피우며 속삭였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준호를 만나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저녁 6시 유나가 퇴근했습니다. 딸은 에미코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미코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밤 9시 에미코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되었어요. 에미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어요. 준호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곁에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에미코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설득해야겠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준호는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방문 앞에 섰어요. 내일 다시 이야기를 시도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에미코는 거실에서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에미코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꼭 대화를 해야 했어요. 정오쯤 유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미코가 조용히 말했어요. 함께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제발 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에미코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난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에미코가 계속했어요. 딸을 위해 웃으려고 했다고, 괜찮은 척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의 옷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향수 냄새를 맡으며 울던 날들을 설명했습니다. 에미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준호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도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를 만나고 깨달았다고 했어요.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에미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준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그렇다고 털어놓았어요. 에미코는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엄마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길까봐 두렵다고 고백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자기의 전부였다고.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도 다른 사람이 생기면 자기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녀는 유나를 꽉 안았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에미코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언제나 자기의 전부라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자기도 이제 조금은 자기 자신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딸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고, 정말 엄마를 소중히 대해주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이나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에미코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다음 주에 도쿄에 올 수 있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꼭 가겠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뒤 준호가 다시 도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이 아니라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에미코는 아침부터 집을 정리하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유나도 도와주었어요.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에미코가 문을 열자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딸은 당황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승무원 일은 어떠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유나가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그리운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경청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유나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절대 슬프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다고,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밤 9시 준호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에미코가 배웅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딸을 두셨다고, 행복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유나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나쁜 분은 아닌 것 같다고, 엄마가 행복하다면 자기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딸을 안았어요.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결혼은 생각하시냐고, 정말 재혼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하지만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때 그분도 오시면 좋겠다고, 자기 결혼식을 함께 축하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에미코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지나 유나가 방으로 들어갔다. 에미코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맙다고,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고, 딸이 마음을 열었다고 썼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준호는 기쁘다고,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다고 적었습니다. 에미코는 미소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6개월이 흐른 이듬해 3월이었습니다. 유나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에미코는 딸의 드레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말라고, 행복한 눈물만 흘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준호도 도쿄에 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에미코는 그를 보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름답다고 오늘 유나만큼 에미코도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유나가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질로드를 걷는 모습에 에미코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딸은 당당했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에미코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 6시였다. 유나가 어머니와 준호를 불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두 분도 이제 행복하시라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서울행 항공권 2장이 들어있었어요. 출발일은 4월 첫째 주였습니다. 딸이 설명했어요. 벚꽃 피는 계절에 서울로 가시라고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시라고 말했습니다. 에미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행복하시면 자기도 마음 편하다고 이젠 진짜 엄마 인생을 사시라고 했어요. 에미코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 에미코와 준호는 서울에 도착했다. 봄바람이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1년 전 에미코가 길을 잃었던 바로 그 골목이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던 게 기억나냐고 그때 정말 당황하셨다고 웃었어요. 에미코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경복궁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1년 전 함께 왔던 그 한정식 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오셨냐고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에미코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후회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준호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말했어요.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에미코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남산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분홍빛 물결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에미코는 그 광경에 넋을 잃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에미코는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에미코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라고 1000번이라도 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에미코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저녁 7시 에미코는 유나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반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딸아 엄마 결혼한다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나가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신혼여행 중인데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에미코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딸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유나가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정말 훌륭한 딸이라고 에미코를 닮았다고 말했어요. 밤 9시 두 사람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강물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에미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봄이 온 것 같다고 진짜 봄이 왔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은 봄이니까 더 오래 가겠다고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자고 말했어요. 에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에미코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고맙다고 나를 놓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봄바람이 부드럽게 그녀를 감싸주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냐고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에미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벚꽃잎이 계속 흩날렸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두 사람 위로 떨어졌어요. 에미코는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다리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에미코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고 자기에게도 다시 봄이 왔다고 느꼈어요. 밤 11시 호텔로 돌아왔다. 에미코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에미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을 만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에미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밤의 서울은 고요했습니다. 벚꽃은 여전히 피어 있었어요. 에미코와 준호의 사랑도 그렇게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따뜻함이 한 일본 여성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사랑, 세대를 뛰어넘은 이해,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움. 에미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과거의 상처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요. 한국의 북촌 골목길에서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경복궁을 거쳐 남산, 벚꽃 아래에서 아름다운 프러포즈로 이어졌습니다. 박준호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마음은 에미코뿐 아니라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던 딸 유나의 다친 마음까지 움직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입니다.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품어주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씨가 상처받은 한 여인에게 소중한 두 번째 봄을 선물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오히려 더 깊고 오래갈 사랑. 에미코와 준호의 행복한 이야기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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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